2022년 9월 미사일이 쏟아지고 도시가 초토화된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군사 지원이나 물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교육 과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죠.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는 한국의 발전상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세계지리 10학년과 세계 역사 11학년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 일본, 인도, 아시아 3개국과 관련된 내용만 있었지만 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기로 한 것이죠. 민주화 경험과 경제적 기적, 한국의 세계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상, 수출지향적 경제 모델, 특화산업,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다루고 추가 탐구학습으로는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평가 영역으로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관계자는 한국의 전쟁의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위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전쟁으로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왜 한국의 과거를 담겠다고 선언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실제로 한국은 교과서에 실렸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파괴로 기록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프라가 전부 파괴됐다는 점. 약 24만 채의 주택이 파괴되거나 손상되면서 6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력 생산 능력의 64%가 파괴되거나 러시아군에 점령당했습니다. 2만 6천 킬로미터 이상의 도로가 손상되면서 385억 달러의 복구 비용이 필요하고 1554개 의료시설과 3,800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더욱 참혹합니다. 민간인 사상자만 39,081명으로 이 중 12,162명이 사망했고 26,919명이 부상을 입었고 우크라이나군 46,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전장에서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900만 명 이상이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국가 존망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배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보릿고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토지가 탈취당하고 농민들은 추수 때 거둔 수확물 중 소작료 빚, 이자 등을 내면 생산물의 25% 정도만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확물로 겨울을 보내고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버티는 것은 무리였죠. 그래서 올봄에 심은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은 4, 5월 춘군기가 되면 극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줄임배를 달랬죠. 이 고난의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작 60년 전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쌀은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만주에서 나오는 좁쌀을 수입해 먹어야 했죠. 조선 총독부조차 1921년 3월호 조선에 먹을래야 먹을 것이 없고 입을래야 입을 옷이 없는 방랑의 신세가 되어 사냐나 노변에 쓰러져 친척과 친구의 간호도 받지 못한 채 외로이 인생의 종언을 구하는 자가 연년이 거수에 이르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1950년 발발한 6.25 한국전쟁은 한민족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제조시설의 절반 가까이가 파괴됐고 정부 수입의 80%를 미국 원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 한국의 1인당 GNI는 67달러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실업률이 무려 40%에 달했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계속되는 정치 혼란과 물가 상승으로 보릿고개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62년 한국의 1인당 GNI는 110달러로 2024년 기준 3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가나나 가봉보다도 소득 수준이 낮았던 겁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목표로 삼았던 롤모델은 다름 아닌 필리핀입니다. 현재 1인당 GNI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필리핀은 당시 평균 소득이 한국보다 2배나 높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6년 필리핀을 방문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한국도 필리핀만큼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4년 만에 필리핀을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배우려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당시 국가와 국민들은 대동단결에 어떻게든 굶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산업화를 준비했죠. 베트남 파병은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8년간 6차례에 걸쳐 35만 명이 파병됐고 파병 군인은 미군과 동일한 인건비를 받아 대부분의 달러가 정부의 경제개발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8년간 50억 달러의 외화를 벌었고 최고점에는 한국 외화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938명의 광부와 11,000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파견돼 1억 1,53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1964년 파독 근로자의 월급은 6만 6천 원으로 당시 초급 공무원 월급 4천 원에 16배가 넘었습니다. 이들이 송금한 외화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은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 현대화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농가소득은 22만 5,800원에서 153만 1,800원으로 9년 만에 6배 증가했고 농촌 빈곤율은 27.9%에서 10.8%로 감소했습니다. 정부 투자 대비 700% 수익을 달성했고 4년 만에 농촌 소득이 도시 소득을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78년에는 쌀 자급률 100%를 달성하며 마침내 보릿고개라는 용어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공업화, 중화학공장, 산업단지, 고속도로가 차례로 등장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77년 1000달러를 기록하며 말레이시아마저 추월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60년대 초 한국보다 3배 잘 살았고 일본 다음에 선진국으로 각광받던 나라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6,635달러로 70년 만에 540배로 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어떻게 하면 말레이시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했지만 오히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총리가 재임할 때는 동방정책을 내세우며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마침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를 넘어섭니다. 수출은 1957년에 약 2,200만 달러였던 것이 1977년에는 100억 달러, 2000년에는 1,7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불과 30여 년 사이에 수백 배의 성장을 이룬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도 이 즈음이죠. 아무래도 한국이 가장 크게 성장한 원동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일 겁니다.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실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에서는 철강산업이 태어났고 조선산업이 태동했고 전자산업이 발전했고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됐습니다. 이 정책이 특이하고 특별했던 것은 수출 실적이라는 거의 유일한 기준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수출에 실패하면 가차없이 지원이 끊겼는데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저지른 실수, 즉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계속 지원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계획에서는 2차 산업이 연평균 15% 성장해 수출 토대를 마련했고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1960, 70년대 연평균 40% 성장하더니 1965년 1억 7,500만 달러, 1990년 650억 달러, 2000년 1,722억 달러, 2024년 6,838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괜히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배우려는 것은 비단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고 재건해야 한다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1953년 폐허에서 시작해 2025년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된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겁니다. 한국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룬 경험은 EU 가입을 목표로 하는 우크라이나에게 중요한 선례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도 한국은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어갔고 1996년 OECD 가입, 2025년 현재 민주주의 지수에서 아시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이식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교육열입니다.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죠. 잘 아시다시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없이 AI가 탄생할 수 없고 기술 발전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사람, 아니 배운 사람일 텐데 1960년대 보릿고개로 풀뿌리를 뜯어먹던 한국인들은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자식들 교육에 엄청난 열정을 보였죠.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은 1945년 78%에서 1970년 12.4%로 급격히 감소했고 1960년대 국민학교 진학률이 무려 95%를 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배운 아이들이 산업화의 든든한 토대가 된 겁니다.
현재는 초중고 진학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교육 투자 수익률은 10%, 인적 자본 성장이 연간 GDP 성장에 0.5%포인트 기여했다고 하죠. 이러한 교육 중시 전통은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우선순위와 일치합니다. 그럼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교과서에는 실제로 한국이 담겼을까요? 네,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가 2024년 8월 새로 승인한 11학년 세계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학생들은 올해부터 한강의 기적을 중심으로 한국의 압축 성장과 민주화 여정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6.25 전쟁 직후의 폐허를 딛고 2020년대 혁신 경제로 도약한 한국을 경제, 사회 발전의 모범으로 소개하며 그 배경으로 높은 교육열, 근면성실한 노동문화, 정부주도 수출지향 정책, 점진적 민주주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적 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했죠. 학생 활동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BTS 등 현대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와 인물을 조사해보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경제, 문화, 소프트 파워를 아우르는 통합적 탐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지필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련 해체 이후 경제 정체를 겪어온 우크라이나가 한국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면서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국가 재건 청사진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강한 동기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번 개편은 우크라이나 교육부가 추진 중인 탈러시아형 세계사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교과서에서 비중이 컸던 러시아, 구소련 서술을 축소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국가 사례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외에도 독일의 통일, 싱가포르의 국가 전략,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전환 사례가 새로 포함되었다고 하죠. 결국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담긴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의 전환을 넘어 교육, 혁신, 민주주의라는 세 축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운 살아있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쟁 이후 재건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에게 현실이 된 이상향으로 기억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배우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단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된 한국의 사례는 현재 국가재건이라는 도전을 앞둔 우크라이나에게 검증된 해답이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향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국민이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간 인간정신의 승리였습니다.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이국 땅에서 흘린 땀방울, 베트남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젊은이들의 희생, 새마을 운동에 참여한 농민들의 열정에 모여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포화 속에서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폐허가 된 도시에서도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며 전쟁 중에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듯이 전쟁의 상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폐허는 끝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지금 자국 교과서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읽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우크라이나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또 하나의 기적의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그랬듯이 우크라이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아주 좋은 선례로 남아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제2의 한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